여기 계신 분 여러 분들 이제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 소방 쪽의 비전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지금 뭐 기사 지금 바로 학교 졸업해서 기사 따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경륜이 되신 분들도 그렇고 아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소방 쪽은 비전이 있어요. 그 뭐 지금 기술자도 엄청 부족하고 감리원도 부족하고 또 관리사도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 관리사분도 몇 분 계시는데 관리사 쪽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업무 부담은 좀 있지만 일단 뭐 연봉도 괜찮고 그리고 또 기술사분들도 엄청 부족해요. 이따가 제가 법령 설명할 때 왜 부족한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정말 부족하고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쨌든 소방은 계속 강화되니까 더 강화될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외국계 회사에 준공도 해봤는데 거기는 소방 파이어 세이프티 매니저 파워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건축 허가 받는데 소방 필증 서류를 첨부해서 넣는 제도가 아니에요. 걔들은 모든 건물이 다 들어서고 모든 물건을 놓고 마지막에 소방 담당자가 사인을 해야 영업 개시를 해요. 뭐 물론 이제 거기는 법령에 대한 제약보다 보험사 위주죠. 이제 금액 돈들이 좌우를 하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강해요. 그런 것들 한번 들으실 건데요. 지금 앞으로 5주 동안 해야 될 강의를 한번 개략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1주차에는요, 뭐 OT하고 1교시에 이제 감리자 처벌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처벌 규정을 한 이유가 진짜 여기 계신 분들 경각심 가져야 돼요. 감리 그냥 소방감리는 그냥 이렇게 흘러서 감리 필증 소방 안전 완공 필증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할 거고요. 감리 업무 진행 절차 그러니까 뭐 허가 단계, 착공 단계, 시공 단계, 또 준공 단계에서 뭐를 봐야 되는지 위주로 하고 업무가 지금 감리라는 거는 소방 감리뿐만 아니라 건축 감리, 전기, 통신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상주 감리는 뭐고 비상주 감리는 뭐고 일반 감리는 뭔지 이런 감리를 어느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고요. 건축 용어는 우리 뭐 깽펌이니 알펌이니 뭐 유로펌이니 뭐 동발이니 이런 것들을 물론 몰라도 돼요. 근데 건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는 후공정이잖아요. 전기 설비는. 건축에서 무슨 뭐 오늘 철근 배관을 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 배관 작업이 금방 시작하겠구나 몇 층에 이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걸 할 거고요. 소방관계 법령의 종류는 뭐냐면 아까처럼 착공신고를 하는데 착공신고 서류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그 착공신고 대상이 뭔지 감리 지정신고 대상이 뭔지 감리자 변경신고를 할 때 뭐 변경신고 대상은 뭔지 그런 법령 위주로 볼 거예요. 이거는 소방감리를 할 때 봐야 되는 법령들, 건축법, 뭐 피난방화, 뭐 자체 검사에 관한 뭐 그런 뭐 절차, 자체 점검, 뭐 처방법, 위험물 이런 관련 법령들 어떻게 보는지, 법제처에서 어떻게 찾는지 그런 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감리업자 선정 절차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데 PQ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감리원들 경력 사항이에요. 내 경력이 소방 쪽에 뭐가 있는지, 내 프로젝트가 뭐를 했는지, 그 경력, 그리고 소방 감리를 하시면서 부실 벌점 받는 거, 치명적입니다. 그 벌점 피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감리업자 선정은 올 1월 20 며칠부터 지금 시행을 했어요, 이미. 소방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직 민간 사업자까지는 안 가고요. 근데 전기는 민간 사업자도 합니다. 소방 쪽도 민간 사업자로 갈 거예요. 왜 모든 종목과 다 감리가 갔으니까 우리도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가게 되면 감리비가 한 3, 4배 상승을 합니다.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인원 투입을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소방 감리를 한다는 거니까 갈 거니까 그래서 좀 넣은 거고요. 특정 소방 대상 뭐 소방시설의 종류는 여러분 뭐 하자는 유전을 많이 소방법에 많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근생과 판매 시설을 구분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닌데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소방 임시 소방 시설이나 내지는 지금 현재 가장 이슈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내진 설계를 임시 소방 시설을 해야 되는 대상이 뭔지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이 뭔지 다 할 거냐? 2층 건물을 짓는데 내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법령이거든요. 또 그렇게 무슨 대상에서는 내진 설계를 하고 내진 설계는 어떻게 한다라는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소방감리 업무 절차서는 이거 2015년 1월 달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업무 절차서가 있어요. 감리란 뭐고, 현장에서 쓰는 서류는 뭐고, 서류 작성은 어떻게 하고, 뭐 자재 검수는 어떻게 하고, 검측을 어떻게 한다라는 걸 건축에서 쓰던 거를 많이 가져와서 카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절차서도 없었는데, 그 전에는 안전협회에서 이제 막 만들었던 것들이 있죠. 소방하는 사람들끼리. 근데 국민안전처에서 배포를 했으니까 그걸 보면 감리가 이거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는 잡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게 서류적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 피난계담과 재현설비, 고층부, 저층부, 배관 분리하는 거, 감압밸브 쓰는 거 이런 기술적인 검토 좀 하고요. 감리 양식들, 뭐 회의로, 건축 서류, 서류 많잖아요. 문서 접수, 문서 발송, 또 뭐 기술 검토서 뭐 등등 그런 이 업무 절차서에서 만드는 양식이 많아요. 그 양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2시간 정도 본 다음 2주차에 이제 오후에는 착공신고, 감리지정신고, 배치신고, 신고서 작성하는 법. 이런 것들 예전에 막 시공사한테 많이 시켰어요. 근데 시공사 시키면 다 틀립니다. 연면적도 달라, 뭐, 그냥 다 달라고 해서 감리원이 작성하세요. 그래서 배포시켜줘. 어쨌든 특정 소방 대상물, 주소, 전화번호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중, 그런, 이 양식들 작성하는 방법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이때부터 중요하죠. 계산서. 우리 계산서는 소화계산서, 제형계산서, 또 뭐 발전기 용량계산서, 가스 계산서, 요즘 내진 계산서까지 있는데 내지는 계산서까지는 안 넣었어요. 현재 거기까지는. 근데 그런 계산서들 검토하는 거 5주, 6주차는 도면 검토를 할 겁니다. 아파트에. 아파트 소방기계, 소방전기, 그리고 일반 전기, 일반 기계, 건축까지 소방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검토하는 방법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할 거예요. 법례부터. 필사는 뭐고, 점선은 뭐고, 유도등은 어떻게 생겼고, 감지기는 어떻게 생겼고, 연기식은 어떻고, 차동식은 어떻고, 그렇게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할 거예요. 그 다음 3주차에 설계 변경 내역서 검토. 이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설계 변경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니까 이거 내역서 검토하는 방법들이요. 그리고 보아 헤드 배치 그 뭐 이격거리들 있잖아요. 이걸 좀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그냥 조금 잠깐 넣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엄청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특별 피난계단 부속 시 재현 설비 이거 화재 안전 기준으로 상세하게 풀어 드릴게요. 왜 유입공기가 뭔지, 배출 장치는 뭔지, 이거는 특별 피난계단의 재현 설비만 하지만 스프링클러 많은 거 다 그렇게 좀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보는 방법들이니까 이거 하나를 하면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참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장 검수 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보는지, 그리고 현장에 시공되어 있는 실제 이제 시공된 처음부터 착공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쭉 사진 찍었던 것들 제가 직접 했던 현장들이니까 그 사진들 좀 보여드리고 4주차에는 오전에 아파트 이외의 도면을 가지고 실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아파트 도면 가지고 다 도면 검토를 하는 요령 알려드렸으니까 이때는 아파트 이외에 이제 운동시설인데 그 운동시설 도면을 놓고 누락된 거, 내역서 바뀐 거, 빠진 거 찾아내는 거를 실습을 한번 하실 거예요. 오후에는 그 여러분들이 실습한 거를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진 설계 도면이 이게 완벽하지는 않는데 요즘은 그래도 점씩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보완된 도면이라서 그걸로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아까 내열 배선도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해설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주차에 검측 체크리스트, 현장 가면 검측 체크리스트가 뭔지, 검측할 때 사진은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검측을 해야 되는 건지 위주로 할 거고요. 거실 재현 설비 평면도 보면은 우리 이제 상호 재현을 하잖아요. 뭐 화재 지역은 배기를 하고 주변에는 급기를 하는 댐퍼 가지고 다 조작을 하거든요. 그 덕트 안에 그 댐퍼 스케줄 짜는 거. 어떻게 해서 상호 재현이 되는지 그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광센서 감지기나 뭐 냉동 창고 이런 거 스프링클러 하는 것들은 뭐 자주 보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제가 시공했던 것들, 감리했던 것들 사진하고 기술적인 것들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준공 테스트를 할 때는 일정 다 짜줘야 돼요. 뭐 준공할 때 한 달 동안 준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거 다 갖춰놓고 한 달 동안 준공 테스트 하십시오 한 게 아니라
옆에 도배하고 있지, 뭐 장판 가짜 깔고 있지, 먼지 천진데 소방은 또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 와중에. 근데 몸은 하나인데 오늘 스프링클러 하면서 자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그래 빠뜨리지 않고 하고.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간 거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에요. 저한테. 감지기 전수검사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샘플로 50%를 했던 30%를 하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이죠. 그런 거 하는 계획하는 거 또 감리 결과보고를 할 때 감리 또 준공 서류 할 때 목록표들 뭐 무슨 서류가 몇 개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할 거고요. 종합 정밀 점검표 작성하는 걸 이제 마지막에 하고 해외에 뭐 잘한 현장은 아닌데 중국에 실제 이제 중국 쪽에 또 서방 설치되어 있는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서 5주간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감리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처음 이렇게 소방 감리를 접하시게 되면 소방 법령들, 뭐 우리가 이제 소방법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건축법을 또 어디까지 봐야 될지, 뭐 또 기타 뭐 전기 내성 규정이라든지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소방 도면을 검토하면서 뭐 소방 기계, 또 소방 전기 타 분야는 아마 다른 공정하고 그렇게 연관되는 공정들이 많지 않은데 소방은 또 건축 도면들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면들을 검토하는 방법들을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이제 소방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수의계약 위주로 하다 보니 이제 전기나 건축처럼 이런 PQ 제도를 하게 되면 관련 소방 감리에 대해서 이제 교육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소방은 뭐 그렇게 활성화된 교육 제도도 없어요. 그래도 소방 감리를 하시면서 뭐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소방법, 또 화재안전 기준, 건축법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방 우리가 도면을 검토하면서요 누락된 부분들도 찾을 수 있고 또 현장에 시공하는 거 검측을 나가서도 또 어시공된 부분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소방뿐만이 아니라 뭐 누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기술력은 뭐 조금씩 쌓이게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감리 현장 몇 개 해보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소방 감리를 갔는데 현장의 법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현장 시공 부분들을 몰라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요. 그리고 그걸 놓치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해버린 현장들 사실은 걱정이 많거든요. 그렇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요. 또 인명사고가 발생되면 소방감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이제 현장 시공이나 어떤 도면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뭐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준공을 해버린 상태거든요. 그게 소방감리가 다른 건축이나 뭐 다른 전기 부분들보다 좀 더 책임사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소방감리를 시작을 하시지만 이 수업을 받으면서 소방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봐야 될지 법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 방향을 잡으시고 그 소방감리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제시는 해 드릴게요. 실제 뭐 이렇게 현장에 나가시게 계신 분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들으면서 바로 즉시 결정은 안 되겠지만 어떤 시공사에서건 어떤 시공사건 누구건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질문을 찾을 수는 있어야 돼요. 법규의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 감리가 승인을 하면 그거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을 지어버리면 잠을 못 자죠, 사실은. 뭐 저도
감리 현장 여러 군데 했지만 사실은 요즘 뭐 이렇게 화재 발생이 돼서 어느 현장에서 화재 발생이 했다 하면 그게 남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처음부터 지금 제가 처음부터 해왔던 모든 현장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뭐 들어가서 깨지고 엎어지고 배워가면서 했는데 그런 현장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드릴게요. 감리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소방기사라든지 산악기사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소방 쪽에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건축 쪽에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리 또 어떤 실무 경험이 쌓여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별 피난계단 재현 설비에서 유입 공기가 뭔지 아시는 분? 유입 공기 특별 피난계단에 우리 부속실 재현은 소방시설의 한 종류예요. 근데 유입 공기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입 공기를 배출하는 이유, 아파트에는 유입 공기 배출 장치가 없습니다. 왜 없어도 되는지, 유입 공기가 뭔지를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유입 공기 하나를 해석을 하려면 일단 건축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쉽게 유입 공기는 우리 세대와 전실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전실에서 차압이 40파스칼 이상 높아야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화재 시에 피난자들이 계속 출입구를 세대에서 나오면서 열었다 닫았다 할 거 아닙니까? 또 문틈 사이로 이 차압이 40파스칼이 높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세대 쪽으로 새어나가요. 그 새어나가는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세대 이 40파스칼이라는 이 높은 압력이 새어나가다 보면 세대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전실과 40파스칼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세대에 있는 연기가 전실 쪽으로, 피난계단 쪽으로 침투를 하겠죠. 근데 아파트는 그걸 면제해 주는 이유가 세대 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세대원들이 4명, 뭐 6명, 일단은 뭐 2명 그러실 거 아닙니까?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완화를 시켜준 규정입니다. 그게 판매시설이나 근생에서는 다르죠. 또 한 가지요. 방화구역 관통부에 시공사에서 와가지고 방화구역 우리 관통부도 많잖아요. 설비 배관들, 덕트, 입상되는 거 방화구역을 벽을 관통하는 부분들. 거기 관통부에 불연재료, 즉 뭐 콘크리트, 석재로 밀실하게 채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감리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를 승인은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결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법령 중에 내화구조의 건축에요. 내화구조의 인정관리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개정된 사항, 예전에 개정되기 전 상황도. 2008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는 불연재료를 밀실하게 충전하는 거와 방화 성능을 인정받은 방화 재료로 충진을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2년에 개정되면서 불연재료로 밀실하게 하는 항목이 삭제됐어요. 그러면 불연재료로 충전하면 안 됩니다. 방화 실링제로, 방화 성능이 있는 방화 실링제로 해야 돼요. 건축, 아까 말씀드린 내화구조 인정관리 기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건축에. 또 감지기 상호간 배선이 내열 배선으로 개정된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신가요? 우리 내화 배선, 내열 배선 아주 중요하잖아요. 감지기 배선이 내열 배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감리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소방 배선은 대부분이 내열 배선, 내화 배선입니다. 감지기 배선은 예전에는 면제를 해줬었어요. 법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안 해요. 과거에는 감지기 배선은 HIV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선관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도 됐었죠. 반자에 내려오는 거를. 근데
2015년 1월 23일 날 그 단서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러면 삭제된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감지기 배선도 내열 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15년 1월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 현장에 감리를 갔는데 감지기 내열 배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모르면 안 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공을 해서 나중에 누군가가 화재가 발생되는데 그 내열 배선을 안 한 걸로 이유로 사람이 대피를 못했다든지 인명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화재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또요, 스피커 배선은 또 어떤가요? 스피커 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내화 배선과 내열 배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쉽게든 화재 안전 기준을 보건 어렵게든 그 내화 배선이 뭐고 내열 배선이 뭔지를 설명을 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법으로 보고 기준으로 보다 보니 어려웠던 거죠. 그것들을 이 수업을 하면서 많이 풀어드릴게요. 내열 배선은 쉽게 우리가 뭐 HFIX로 요즘 많이 바뀌었죠. HFIX 전선을 금속관이나 뭐 금속 덕트나 그 속에 넣은 배선 방식이에요. 케이블 배선 방식도 있죠. FR3라는 내열 배선을 사용할 때 케이블 배선은 케이블만 노출로 배선하는 방법입니다. 내화 배선은 뭐냐면 그러한 전선을 금속관이나 금속재 가열 전선관에 넣어서 25mm 이상 매립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FR8 케이블을 사용을 하든 해서 노출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요. 감시 제어번과 수신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선생님. 수신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시 제어번은 수신기라고 많이 부르죠. 같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수신기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화재 신호를 받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아서 경보를 올려주는 거 수신기입니다. 감시 제어반은 펌프의 상태를 조작돼야 되고 상태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있을 때는 수신반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수신기의 설치 기준은 간단해요.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뭐 장소, 뭐 경계구역 일람표 비치, 뭐 스위치는 0.8, 1.5m 이내 이런 간단합니다. 수신기는. 근데 감시 제어반은 뭐냐면 펌프를 조작하고 기능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 비상전원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시 제어반의 설치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방화구역 해야 되죠. 급배기 설비 해야 되죠. 비상조명 해야 되죠. 피난층이나 1층에 해야 되죠. 또 피난층을 벗어나게 되면 지하 2층에 지하 3층, 4층으로 벗어날 때는 피난 계단으로부터 5m. 그건 다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요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감시 제어반의 설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감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즉시 그걸 찾아볼 수는 있어야 되죠.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 28일부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해서 PQ 제도로 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 감리가요. 과거에도 물론 공공건물에서는 PQ는 했지만 그때는 각 기관에서 그냥 알아서 했던 거고 이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은 PQ를 해요. 민간 사업장인 아파트들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요. 그 PQ를 하게 되면 부실벌점이나 이런 걸 받지 않기 위해서 기록관리도 해야 되고 공정관리도 해야 되고 자재검수 뭐 기타 뭐 검측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설계 변경도 해야 돼요. 그럼 설계 변경을 하려면 단순히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실이 하나가 더 늘어나서 거기에 감지기 배선이나 스프링클러가 늘어나면 전선은 몇 메다가 늘어나고 전선관은 몇 메다가 늘어나고 감지기는 몇 개가 늘어나고 유도등은 몇 개, 스프링클러 배관은 몇 개, 산출서가 있어요. 그게.
그 산출세를 기준으로 노임 산출을 해야 되고, 산출을 할 수 없는 것들은 또 일이대가 표를 만들어서 그걸 검토를 해야 돼요. 감리하시는 분들이. 시공사에서 물론 작업은 해오지만 어떠한 과정으로 수량이 산출이 돼서 정상적인지, 여기서 저기가 10m인데 시공사에서 100m라고 메달을 올려버리면 오설계된 거잖아요. 그거를 발주처에서는 감리원한테 이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설계 변경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감리 경험이 많아져야지만 좀 알 수는 있죠. 아니면 시공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거나요.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지 이런 민간 사업장은 이렇게까지 깊숙이는 안 들어가요. 화재 안전 기준대로 설치가 됐느냐 법적으로만 판단을 하는데, 이제 PQ가 되는 현장은 뭐냐면 기성검사도 해야 되고 중공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설계 변경도 해야 됩니다.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거는 거. 또 공동주택 1층에 제한 설비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10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됐던 건데, 문제되었던 부분을 난 모르겠어 하고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공동주택 1층에는 제한 설비를 하고 어느 공동주택 1층에는 제한 설비를 안 해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 건축물 피난방화도 알아야 되고, 화재안전기준도 알아야 되고, 주택건설 기준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소방감리를 하시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한 법령들이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잘. 저도 하면서 알게 됐고요. 뭐 하나를 판단을 하려면 4가지, 5가지의 법령을 뒤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 현장에 이게 1층에 제한 설비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는 여기 계신 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점검을 나왔을 때 그 점검에 대해서 안 했을 때는 안 했은 대로, 했을 때는 했는 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고축용과 저축용 입상배관 둘로 요즘 많이 분리를 하죠. 저축용 부분, 펌프가 한 줄로 갔을 때 압력배관은 12kg가 넘어가면 압력배관을 사용하는데, 이 가지배관까지 다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 시공사에서는 배관은 저축용 배관, 고축용 배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펌프가 돼서 저축부에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여기에 가마 밸브를 저축부에는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축부 압력도 고압이 안 걸릴 거고, 여기는 이미 끝에 방사압이 예를 들어 1kg 이상 나오기 때문에 괜찮고요. 근데 이 고층부에 가마 밸브를 안 써도 되느냐, 이런 건 화재 안전 기준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고층부에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펌프의 최저 압력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화재 안전 기준을 계속 보고 경험을 쌓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의논도 하고 기술적으로 본인이 많이 발전을 해야지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또 스프링클러 우리 헤드 제외 대상에 건축하고 연관되는 부분들 있죠. 뭐 천장과 반자 사이가 불연 재료로 되어 있을 때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이내이면 헤드 제외. 벽체까지 불연 재료이면 2m가 넘더라도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헤드 제외. 근데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좀 그 항목은 무시를 하고, 천장과 반자 한쪽이 불연 재료인데 1m 이내일 때 헤드 제외죠.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 재료가 아닐 때 0.5m 이내면 헤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항목과 우리 공동 주민시설이라든지 근생에는 이제 반자를 많이 세우잖아요. 텍스도 많이 하고 석고보드도 많이 하는데, 건축에서 석고보드의 재질을 몇 자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헤드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해요. 건축에서 지금 석고보드를 천장 슬라브가 있고요. 반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거리가 예를 들어 1.5m예요. 스프링클러 헤드는 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하향식으로 설치를 했겠죠. 요 상향 부분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반자의 재질이 석고보드인데 9.5T 두께입니다. 시공사에서 석고보드 9.5T인데 헤드를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질문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셔야죠. 9.5T 석고보드는 준불연 재료입니다. 그래서 석고보드 9.5T를 했을 경우에는 헤드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 반자가 12.5T 두께면 이 두께가요. 12.5T는 불연재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를 안 넣어도 돼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죠. 9.5T 투 플라이로 했을 경우 헤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9.5T는 준불연재료인데 그 12.5T는 불연재료 이상입니다. 9.5T를 두 개를 합쳤을 경우 준불연재료입니다. 그래서 헤드를 넣어야 돼요. 왜요? 준불연재료의 성능을 인정받은 10겹을 해도 준불연재료잖아요. 그러면 12.5T는 불연재료인데 방화구역 선상의 벽체로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성적서를 봐야 돼요. 12.5T를 불연재료의 성능을 받았는지 방화 석고보드의 성능을 받았는지 그래서 건축에서 받은 그 성적서까지 소방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건축이 하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건축에서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 헤드가 설치를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FD죠. 벽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덕트가 지나갔어요. FD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제일 좋죠. 근데 FD는 MFD 같은 경우는 이런 조작 스위치 손잡이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벽체 안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닫았다 내렸다. MVD인가요? 볼륨 댐퍼인데 아니 FVD. 그래서 FD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괜찮을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 덕트가 우리 뭐 0.5T, 0.8T 두께가 얇잖아요. 그래서 이 덕트는 화열에 의해서 이게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화열이 뭐 막 어마어마한 온도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 댐퍼가 벽체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설치가 되면 얘 떨어집니다. 방화구역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벽체를 물려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끔. 이런 시공 상태들. 제연덕트예요, 얘가. 제연덕트에서 이게 이제 FD 이제 화열 댐퍼면 온도 표주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닫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온도를 표주를 몇 도를 쓸 거냐. 뭐 72도도 있고 103도, 280도 막 말들이 많잖아요. 소방감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급기용 덕트, 뭐 제 특별필요한 계단처럼 그런 급기용 덕트면 온도가 높으면 안 되죠. 뜨거운 공기를 밀어 넣어버릴 거 아니에요, 전실에. 오히려 더 피는 장애 요소가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낮은 표주를 써야죠. 뭐 72도짜리라든지. 근데 배출을 해요. 뜨거운 열기가 막 지나가는 배출 덕트예요. 근데 72도면 일찍 차단돼 버리죠. 그러면 방화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배출 덕트를 뜨거운 열기를 막 빼내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온도용을 써야 돼요. 배출 덕트에는. 이런 거는 좀 기술적인 좀 더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피트 공간에 헤드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많이 돼서 좀 아쉬워 계실 텐데, 이거를 알려면 화재 안전 기준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재청에서 내린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도 조회를 하셔야 돼요. 피트가 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4군데 이상 볼트로 처리해서 갑종 방화문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1개소의 장소만 하면 피트 안에는 소방시설을 면제를 합니다. 뭐 다른 창고나 이런 걸로 사용을 안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전실에 우리 EPS실 있잖아요. 아파트 전실에. EPS실은 작아요. EPS실 크기가 예를 들어서 TPS, EPS가 있는데 뭐 여기는 0.8 여기는 뭐 1.5 m다. 이곳에 감지기 넣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감지기 제외 대상 20루베 이하는 안 넣었던 것 개정돼서 삭제됐잖아요. 그럼 EPS실은 넣어야 되나요? EPS실에는 안 넣습니다. EPS실도 삐트예요. 삐트의 개념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1.2, 1.2m를 다 넘지 않으면 소방시설은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 기본적인 질문들이요. 정말 이거는 기본적인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이죠. 600제곱미터, 뭐 1000제곱미터마다 하는데 스프링클러하고 겸용했을 때는 방호구역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방호구역과 경계구역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되는 밸브들이 있어요. 스프링클러에서. 알람 밸브는 관계가 없죠. 알람 밸브하고 감지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 이외에 프리액션 밸브나 뭐 대리즈 밸브나 이런 밸브들은 감지기 동작에 의해서 밸브가 열리기 때문에 감지기의 경계구역과 스프링클러 방어구역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도 제가 도면 검토를 해보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면으로 그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방어구역이에요. 감지기 경계구역이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실이 하나 이렇게 있다. 근데 감지기는 이렇게 감지기는 연결을 했어요. 한 경계구역으로.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쪽 지역은 감지기 동작하면 이쪽 SVP가 열릴 거예요. 결국은 감지기 동작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연결이 됐어요. 배관이. 그럼 이쪽 감지기 동작하면 얘 SVP가 열려서 결국은 물을 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 하실 텐데, 도면 검토할 때 아파트라든지 다른 쪽에 도면 검토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맞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저쪽 지역은 화재 발생되면 화재 제어가 불가능해요. 그런 거 찾아내는 거. 프리액션 밸브 종류 중에 더블 인터락 밸브, 싱글 인터락 밸브, 넌 인터락 밸브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프리액션 밸브는 통으로 하나로 다 하죠. 이게 NFP의 방식인데 몰라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냉동 창고에 스프링클러를 적용을 한 건이 하나 있어요. 물론 국내는 냉동 창고는 스프링클러는 제외입니다. 그러나 외국은 냉동 창고에도 스프링클러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화재 발생돼서 인명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넣으려고 하면 국내에 있는 프리액션 밸브를 넣으면 오동작 했을 때 난리 납니다. 오동작. 냉동 창고가 이런 냉장고가 아니잖아요. 가로 100m, 세로 80m 이렇게 큰 냉동 창고에 어마어마한 물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스프링클러 프리액션으로 감지기 동작에 의해서 했는데, 감지기 오동작에서 물이 넘어가면 다 얼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수를 하려면 그 안에 있는 냉동 창고 물건 다 빼야 돼요. 그리고 녹여야 되고, 다시 밸브 수선한 뒤에
냉동 창고 온도 낮추는데도 막 3일씩 걸립니다. 4일씩. 근데 그 냉동 창고 한 달 임대료가 막 10억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국에서는 더블 인터락 밸브를 하자. 더블 인터락 밸브가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규정은 아니지만 점점 수왕 감리도 CM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CM이라는 거는 감리는 사실은 원가 절감이나 뭐 금액계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를 많이 안 했지만 CM은 원가 절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뭐 발주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주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가스계 설비에서 패키지 시스템과 모듈러 시스템이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에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근데 현장에 패키지 설비를 모듈러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 해도 되나요? 감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러면 패키지가 뭔지 모듈러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죠. 패키지는 대형 소화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넣거나 말거나 소방서에 뭐 어떤 변경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모듈러 시스템은 가스계 소화 설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없던 설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착공 변경 신고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모듈러는 패키지는 실해요. 그냥 캐비넷이에요. 캐비넷 하나 넣고 여기에 저장용기 들고 여기에서 바로 분출시키는 게 패키지입니다. 여기에 배관을 다루는 게 모듈러예요. 가스계 소화 설비는 이 저장 용기가 방호구역 밖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모듈러나 가스계 소화 설비는 얘는 이 배관경이라든지 이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컴퓨터로. 근데 이 패키지는 소화기이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3년 전인가 우정천국 화재 났을 때 패키지가 예를 들어 어떤 실에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 5개 설치를 해야 되는 면적이에요. 이게 뭐 50제곱미터짜리면 여기가 뭐 250제곱미터 해가지고 5개를 설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패키지 5대를 놓고 연동을 했어요. 그래서 250제곱미터 커버를 하겠다고. 이게 지금 안 됩니다. 패키지는 얘 하나로 형식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식 승인을 받은 것끼리 연동을 하는 건 이미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동작 상태를. 그리고 얘가 다 터졌을 때 여기에 있는 가스계 소화 설비는 제일 중요한 게 인명사고입니다. 인명사고.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질식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노아엘, 로아엘 따지잖아요. 그런 인체에 유해한 농도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실에는 정확하게 프로그램해서 계산해서 모듈러 시스템이나 가스계 소화 설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거실 재현 같은 경우 하나만 더 할게요. 거실 재현에 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현 경계를 하겠죠. 바닥에서부터 뭐 2m 뭐 재현 경계를 하는데 그러면 화재가 발생되면 연기가 여기까지는 쌓일도록은 해서 배출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안쪽 반자 속에요. 이 재현 경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건축에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안 하면 이 안에는 덕트도 있고 트레이도 있고 뭐 많이 가요. 그래서 뭐 어쨌든 덕트는 연결을 했겠죠. 근데 그냥 뚫려 있는 덕트들이 있어요. 디퓨저가 이렇게 속으로. 그러면 얘는 왔다 갔다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재현 경계를 반자 속에도 해야 돼요. 이런 걸 판단을 하려면 건축법 알아야 되죠. 화재 안전 기준 거실 재현 알아야 되죠. 두 개를 매칭시킨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할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지금까지 제가 드린 질문들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시고 넘어가면 모르는 상태로 준공을 하게 돼버려요. 결국은 시한폭탄 안고 계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게.
나는 준공하고 갔지만 준공하고 나서 화재 발생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면 다행이죠. 근데 화재 발생했는데 인명사고 발생되면 당시에 감리원이 어디까지 체크를 했느냐를 보겠죠. 그때에 이제 실수한 것들, 놓친 것들이 나옵니다. 소방감리가 그래서 참 무서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잡고 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소방에서 정답이라는 건 참 애매모호해요. 관할 소방서마다 해석도 다르고, 저도 뭐 많은 제 감리하면서 그런 경험치들 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또 저 주변에 이제 소방 기술사들하고 같이 운원도 해보고 기술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관할 소방서하고 협의를 많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소방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관할 소방서예요. 그리고 오늘은 좀 수업이 이런 법령 또 감리 업무 절차, 사실은 이런 좀 딱딱합니다. 내용도 딱딱하고. 근데 소방 감리를 할 때 법령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착공 신고를 하잖아요. 감리 지정 신고를 하고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감리 지정 신고 대상이 뭔지, 착공 신고 대상이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어느 법에 있고, 변경 신고를 할 때는 어떠한 서류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그런 법령을 많이 발췌를 했어요. 딱딱하시더라도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뭐 법령하고 업무 절차서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5주간의 이 강의를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재 안전 기준들 정독 많이 하고 오십시오. 제가 이거 화재 안전 기준을 일일이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너무 방대해요. 화재 안전 기준에 어디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도면 검토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 안전 기준은 좀 자주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뭐 아까 헤드 배치 제외 규정이 화재 안전 기준에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실 정도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꼭 좀 많이 읽어보시고, 국민안전처에 가시면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자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잠시 쉬셨다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